자, 8장, 9장은 이제 암호 알고리즘의 내부 모습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해시, 전자서명, 맥 이렇게 되면은 블랙박스 형태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안에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8장과 9장을 통해서 각 함수의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왜 그렇게 구성됐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암호 알고리즘의 내부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블럭 방식의 암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ECB 모드만 쓴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ECB 모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모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모드들이 있는지 또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8장에서는 그 암호 모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칭 암호 알고리즘, DES, AES 그리고 얘네들은 블럭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인데 살사 20은 블럭 방식이 아니라 스트림 방식이에요. 그래서 스트림 방식도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8장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 관련된 거고 9장에서 나머지 해시, 맥, 전자서명, 공개키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자바 암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도 잠깐 자바 암호 라이브러리 사용법과 이 결과들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암호 모드는 우리가 이 블럭 방식의 암호는 늘 똑같은 크기의 입력을 요구합니다. 이 암호 알고리즘의 블럭 크기가 128비트면은 항상 이 함수에는 128비트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면 128비트 블럭 크기보다 작은 메시지도 암호화해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 큰 메시지도 암호화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암호화 모드와 채우기라는 거예요. 채우기는 부족한 데이터를 채워가지고 블럭으로 만드는 거고 암호화 모드는 이제 블럭 크기보다 컸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나눠서 암호화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암호화 모드입니다. 이 암호화 모드 중에 가장 기본적인 모드가 ECB 모드라는 거고요. ECB 모드는 그냥 128비트 블럭 크기 단위로 쪼개가지고 각 블럭을 독립적으로 암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게 2장인가 언제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은 그림을 설명드렸는데 평문 패턴이 암호문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P1과 P3 우리가 우연히 쪼갰는데 P1과 P3가 같으면 C1과 C3가 같아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암호화 모드는 우리가 평문 블럭들을 일정한 크기로 블럭 크기로 나눴을 때 그 블럭들 중에 같은 값이 우연히 같은 블럭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대응되는 암호 블럭은 다른 값이 되도록 만들어야 좋은 거죠. 그런 모드들을 우리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ECB 모드를 쓰지 않고 다른 모드를 쓰게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체 P1 자체만 가지고 암호화를 하면은 P3와 P1과 P3가 같으니까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P1과 P3가 같더라도 C1과 C3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P1을 암호할 때 사용하는 것과 P3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 달라져야 결국은 C1과 C3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피드백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평문만 이용해서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평문에 뭔가 다른 걸 뭔가 이용해 가지고 암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용하는 피드백이 매 블럭마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드백을 적용해서 암호 모드를 진행하는데 그 피드백의 적용 때문에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 그러면 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암호 모드를 도입하더라도 그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뭔가 추가적인 비용이 있겠죠. ECB에 비해서는 뭔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뭔가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은 저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암호 모드로 두 가지 CBC, CTR 두 가지 모드만 살펴볼 건데 이들 살펴볼 때 이 암호 모드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제 분석할 거냐면 크가지 네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평문에 오류가 있을 때 어떻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암호 모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암호하기 전에 평문에 뭔가 원래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를 암호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암호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데이터를 암호하더라도 결과 암호문은 비슷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평문의 상관관계와 그것으로부터 데이터를 그 두 개의 평문을 암호했을 때 나오는 암호문의 어떤 관계가 뭔가 관계가 있으면은 그거로부터 평문의 차이를 유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문 오류는 우리가 평문이 조금만 다르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건 암호 블록은 완전히 달라져야 될 거고 전체 암호문도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다 달라요. 그럼 C1, C4가 다 다르겠죠. 그런데 또다시 암호화했는데 그 평문은 P1, P2, P4는 같고 P3만 달라요. 그러면 두 개의 평문을 암호한 결과를 보면은 암호문의 차이는 어디서만 발생해요? C3에서만 발생하죠.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ECB는 또 그렇게 이 평문 오류에 대해서 고공에만 해당 주고 전체 암호문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주죠. 그러니까 별로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암호문을 조작하는 경우, 즉 데이터를 암호한 다음에 중간에 공격자들이 공격을 할 수 있죠. 메시지에 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를 조금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냐. 복호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영향을 적게 주는 거죠. 복호했는데 대부분 제대로 나오고 일부만 깨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덜어지니까. 그래서 암호문 조작은 평문 블록에 미치는 영향은 커야 되겠지만 크지 않으면 이상한 거고 커야 되겠지만 전체 평문에 미치는 영향은 작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경우에는 C3를 우리가 뭔가 조작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제대로 풀리잖아요. 영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ECB는 좋은 점이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거니까. 얘는 깨지더라도 나머지는 안 깨지니까 나머지는 제대로 받고 C3만 다시 받으면 뭔가 전체 메시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암호문 조작의 경우에는 평문 블럭은 당연히 다 깨져야 되겠지만, 안 깨지면 그게 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니까 다 깨져야 되겠지만, 전체 평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공격자가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없어야 돼요.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으면 NM 특성을 만족 못한다고 됩니다. 그래서 NM 특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줄 수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없던 어떤 보안 문제가 이런 암호 모드를 도입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드를 도입했더니 어떤 추가적인 보안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뭔가 이 암호 모드를 도입하면 이제 비용이 증가할 텐데 그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 거냐, 그걸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살펴볼 필요가 뭐냐면은 병행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어요. 우리가 봤던 ECB 모드는 독립적으로 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세스가 4개예요. 아니면 뭐 코어가 4개예요. 그럼 각 코어한테 개별적으로 얘네들을 암호화라고 줄 수가 있죠. 그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행 수행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프로세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암호화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호화 모드를 살펴보면 어떤 암호화 모드는 순차적으로만 할 수 있어요. 순차적으로. 그러면 병행 수행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프로세서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성능을 향상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암호화 모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간단한 채우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채우기는 아까도 말했듯이 블럭 방식의 데이터는 블럭 크기로 줘야 돼요. 입력을 항상. 그런데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암호하는 데이터가 평문 블럭보다, 원래 암호 블럭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그 암호 알고리즘의 블럭 크기보다 작을 수가 있고, 또 크다 하더라도 얘네들을 쪼개다 보면은 맨 마지막 블럭은 온전한 블럭이 아닐 수 있죠. 그러면 채우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채우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채워진 다음에 나중에 복호화하고 나서는 그 채워진 부분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엉뚱하게 제거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4바이트를 채웠으면은 정확하게 4바이트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채우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크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크기를. 근데 우리가 보통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그냥 임의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서 주고받아요?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토콜은 약속이고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받아야 되는 바이트 수가 몇 바이트인지, 각 암호문의 크기가 몇 바이트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메시지 보내고 채워져 있으면 내가 그만큼만, 내가 기대하는 크기만큼만 취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문과 별도로 평문 크기를 전달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프로토콜로 메시지를 교환하기 때문에 각 메시지에 사용되는 암호문의 크기들은 각 사용자들이 알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방법 1은 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방법 1을 쓸 수 있는데도 주로 방법 2를 씁니다. 방법 2는 채우기 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채워진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이 암호문이 제대로 된 암호문인지 추가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거예요. 4바이트를 채웠으면 4바이트가 실제적으로 채워져 있는지 보는 것이 그냥 나중에 그냥 4바이트를 버리는 것보다 확실히 제대로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좀 더
보안적으로 봤을 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채우기는 정해진 방법대로 채우고 그 채워진 거를 이용해 가지고 또 그대로 제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채우기는 크게 바이트 채우기, 비트 채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 채우기는 비트 단위로 채우는 거고 바이트는 바이트 단위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비트 채우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0으로 쭉 채웁니다. 0으로. 0으로 쭉 채우다가 맨 마지막에 1을 하나 넣어요. 내가 4바이트 채워야 된다. 그럼 다 0으로 채우고 맨 마지막에 하나만 1. 그러니까 4바이트가 1, 0000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뒤에서부터 0을 쭉 오다가 1을 만나면 거기서 채우기는 끝난 거예요. 그럼 걔는 버리고 나머지만 데이터로 취하는 게 비트 채우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트 채우기도 나중에 바이트 채우기도 말하겠지만 내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그 0부터 쭉 해서 1로 되어 있을 수 있죠. 원래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할 때에는 정확하게 크기로 쪼개져요. 그러면 얘는 채우기가 필요 없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한 블럭을 통째로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항상 정확한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보통 채우기 할 때 온전한 블럭이더라도 원래 정해진 방법으로 채워진 데이터를 지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블럭이더라도 맨 마지막에 한 블럭 통을 우리가 사용하는 채우기 방법대로 채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야 원래 데이터를 잘못 해석해서 채워진 부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 채우기는 다 0, 1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바이트 채우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블럭 크기가 8바이트다. 8바이트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요 경우로 봅시다. 3바이트고 5바이트를 채워야 돼요. 5바이트를. 그러면 맨 마지막에 5라는 숫자를 써요. 5라는 숫자를 쓰고 채워진 바이트 수를 써요. 그리고 나머지 4바이트는 아무렇게나 채워도 돼요. 아무렇게나 채워도 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내 데이터가 우연히 끝에 5라는 또는 3이라는 숫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온전한 블럭이더라도 온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블럭 전체를 채워줘야 돼요. 한 블럭 전체를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평문 메시지가 있고 그거에 대한 암호문 메시지가 있으면은 이 암호문 메시지는 우리가 이름 채우기 방법을 쓰면은 최대 어떻게 되냐면은 한 블럭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원래 메시지는 여기까지인데 5바이트가 추가가 된 거죠. 늘 암호문의 길이는 뭐의 배수예요? 블럭 크기의 배수예요. 암호문은. 평문은 블럭 크기의 배수가 아니더라도 암호문은 늘 블럭 크기의 배수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로는 얼마만큼 많이 채워지냐면은 한 블럭이 통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표준에서는 이 검은색 부분을 아무렇게나 채우지 않고 어떻게 채우냐면은 원래 맨 마지막에 뭘 넣는다 그랬어요? 채워진 바이트 수를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도 다 똑같은 값으로 채워요. 그럼 이렇게 채우면 이때 이 채우기가 뭐가 된다? 여분 정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블럭을 복호한 다음에는 내가 채워진 데이터가 여기가 05예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03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여기가 05면 5바이트가 다 05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채우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분 정보를 활용할 때 채우기도
이런 표준 채우기를 하면은 여분 정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6장인가 할 때 이렇게 3개 블럭 보여줬을 때 마지막 블럭에 있는 여분 정보는 뭐가 있든지 간에 채우기가 그 여분 정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우는 거를 우리는 PKCS5, PKS7 패딩이라고 하고, 자바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PKS5 패딩이라고 주면은 요런 방법으로 채우기를 해서 암호화를 해줍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표준 채우기를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암호문의 크기가 평문의 크기보다 커져요. 그러면 채우기를 하더라도 평문의 크기와 암호문의 크기를 일치시킬 수 없나 생각해 봤더니 암호문 훔친 기법이라는 걸 쓰면 채우기를 했는데도 평문의 크기와 암호문의 크기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보통의 경우에는 채울 때 앞에 어떻게 채워요? 추가적인 데이터를 붙이는 거죠. 추가적인 데이터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대응되는 암호문의 크기도 요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맨 마지막은 이제 온전한 블럭이 아니에요. 그럼 원래는 추가적인 데이터, 의미 없는, 그렇지만 그 표준 데이터로 채워서 암호화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암호 훔친 기법에서는 바로 전 블럭으로 온전한 블럭이겠죠. 그 온전한 블럭에서 PN과 같은 크기의 요 앞부분은 내버려 두고 뒷부분을 갖고 와서 그거를 채우기 데이터로 써요. 그러니까 원래 필요한 데이터, 채우기 데이터가 쓸모없는 데이터가 아니라, 추가되는 어떤 데이터가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온전하게 되겠고, 얘도 원래 온전하게 되는데, 이 C'을 어디다 넣어서 암호한 거예요? 맨 마지막 블럭에 암호해서 넣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위치를 바꿔주면 돼요. 위치를 바꿔주면 암호문의 크기도 평문의 크기도 일치가 되는 거죠. 요걸 안 보내는 거니까. 얘는 암호에서 들어가 있으니까 요 안에. 그래서 똑같은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채우기를 추가적인 데이터로 채우는 게 아니라 복호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로 채워가지고 요런 조금만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평문의 크기와 암호문의 크기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복호화는 어떻게 하냐? 이 메시지를 받으면 이 CN-1, CN은 요만큼만 왔겠죠? 똑같은 크기로 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걸 풀어요. 앞에 있는 거를 복호하면은 PN을 앞부분 얻는데, CN과 같은 크기를 PN으로 놓고 나머지는 얘랑 붙여서 풀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Pn-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위치를 바꾸면은 원래 내가 필요했던 데이터를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암호문 훔친 기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채우기를 불필요한 데이터로 채우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데이터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데이터로 채워서 전략하는 거죠. 그 크기를, 추가 크기를 보내지 않고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채우기에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각 암호 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ECB 모드는 다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면은, ECB 모드는 각 블럭을 독립적으로 암호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블럭은 채우기가 할 수 필요하게 되겠고, 표준 채우기를 하면은 한 블럭을 통으로 채우기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가지 정도를 살펴본다 그랬는데, 평문에 오류가 있다. 원래는 P2를 암호해야 되는데 실수로 P2'을 암호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복호하면은 P2 프라임으로 풀리겠죠. 내가 암호한 거를 이 데이터를 암호했는데 풀면 이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에 나오는지 보는 게 아니라 암호문에 어떤 영향을 주냐. 유사한 평문을 암호했을 때 암호문이 얼마나 유사하냐. 그러면 예를 보면은 이 두 개는 매우 유사하죠. C2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아요. 그러면 내가 두 개의 암호를 봤는데 비슷하다. 그러면 모두 비슷하다는 거예요. 평문도 비슷하다는 걸 이제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고, 이 경우에 보면은 얘를 보면은 얘는 암호문의 얘 하나를 우리가 해코지했어요. 뭔가 정보를 바꿨어요. 비트를 몇 개 바꿨어. 그러면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그 C3 위치만 이제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측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영향을 덜 주니까 전체에 좋은 건데, 얘는 어떤 공격들이 가능하냐면 이 위치를, 어떤 위치들을 블럭을 두 개를 바꿔버리면 그대로 풀리죠. 그러니까 얘 두 개를 바꿨더니 그 바뀐 형태로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공격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게 뭐냐면은 두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요것들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P 프라임 1, P2 프라임, P 프라임 2, P 프라임 3, P 프라임 4가 있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두 개가 있으면. 그러면 얘네들을 조합해서 다양한 암호문을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암호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무결성을 확인하더라도 이게 원래 제대로 된 메시지인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질문에도 여러 차례 우리가 지정답에서 제가 했었는데, 그때도 뭐 NAB, KAB 뭐 있고 NAB, K 프라임 AB가 있을 때 요것들을 두 개의 암호문을 막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암호문을 만들고, 그 새로운 암호문을 복호한 사람이 보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지, 교체 공격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요 두 개를 교체하면은 나머지는 제대로 풀릴 거고, P2로 풀리는 게 아니라 요 두 번째만 P2 프라임으로 풀리겠죠. 그런 다양한 공격들이 이제 ECB 모드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는 특별히 피드백을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얘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고, 얘는 정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ECB 모드의 문제점을 좀 극복해주는 암호 모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CBC 모드인데, CBC 모드는 PI를 암호할 때, PI를 그냥 암호하는 게 아니라 이전 암호 블록을 XOR 한 다음에 암호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없는 거죠. PI만, ECB 모드에서는 PI만 암호하는 건데, 이제는 PI에다가 이전, 바로 전 암호 블록의 값을 XOR 해가지고 암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ECB 모드와 비교해서 어떤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XOR 연산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뭐 XOR 연산하는 비용은 뭐 비싼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죠. 128비트가 있으면 32 단위로 4번만 XOR 하면은 바로 결과값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매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PI를 암호하려면 뭐가 필요해? CI-1이 필요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순차적으로 암호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얘는 CPU나 뭐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든 멀티코어든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씩 암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호와는 어떻게 하냐면은 CI를 복호 풀면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오는 거죠. PI XO와 CI -1이 나오죠. 그럼 거기서 PI를 얻으려면 뭘 XOR 해주면 돼? CI -1을 XOR하면 PI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호와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복호와도 암호와 마찬가지로 원래 거에 비교해서는 XOR 연산이 추가된 거예요. 근데 XOR 연산은 효율적 연산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얘는 모든 블럭을 내가 다 갖고 있다.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병행으로 할 수 있죠. C0부터 다 갖고 있으니까 각 프로세서한테 CI와 CI-를 주면 되죠. 그럼 풀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하나씩 해야 그 다음 게 나오니까 순차적으로 밖에는 못합니다. 그런데 얘를 가만히 보면 나머지는 다 될 것 같은데 P1을 보면 P1은 첫 번째 평문이잖아요. 그러면 걔 이전에 블럭이 없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IB 벡터라는 게 필요해요. 초기화 벡터. IB 벡터. 그래서 랜덤하게 블럭 크기의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걔를 그냥 C0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P1은 얘를 이용해서 암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IB 벡터라고 그러고, 그러면 암호문의 크기는 총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을까? 최대 2블럭이 늘어날 수 있어요. IB 때문에 한 블럭이 늘어나고요. 채우기 때문에 채우기에서 늘어날 수 있는 최대 크기는 한 블럭이 통으로 채워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 CBC 모드로 암호화했을 때 평문 크기에 비해서 암호문의 크기는 최대 2블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IV의 사용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IV의 사용은 우리가 같은 메시지를 22로 또다시 암호하면은 결과는 같죠. 같은 키, 같은 메시지를 같은 키로 22 모드로 암호하면은 매번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CBC 모드로 같은 메시지를 같은 키로 암호할 때 달라져요. 뭐 때문에 달라져요? IB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IB를 뭘 쓰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들은 다 달라져요. C0가 다르면 P1을 암호할 때 하는 값이 달라지겠고,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달라지고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즉 P1을 암호할 때는 C0에 영향을 받고, P2는 P1, C0에 다 영향을 받아요. P3는 C0, P1, P2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체이닝 모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암호문, 이 PI를 암호할 때 이 PI는 피드백을 받는데, 바로 전걸 받는데, 이 전거는 또 그 전거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싹 영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C0만 바뀌면은 암호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 번 똑같은 키로 암호하더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IV를 선택을 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쓰는 AS, DES 이런 애들은 결정적인 함수인데 CBC 모드로 암호하면은 암호화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확률적인 함수가 되는 거예요. 매번 달라지는 거죠. 뭐에 의해서? 선택하는 IV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채우기는 원래 기본 채우기를 하는데 얘도 원하면 그 암호 훔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CBC 모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분석을. 그러면 첫 번째로 평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 메시지들이 5개 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채우기를 P5 했다고 치고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데이터는 이렇게 P1부터 P5인데 얘는
이 평문과 똑같은데 P2만 달라. P2만 다른데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암호문은 원래 ECB에서는 얘와 얘가 뭐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았죠. ECB 모드로 하면은 C2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았어요. 그 별로 안 좋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C0가 같더라도 여기서부터는 다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이 P2 프라임이 달라졌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도 영향을 주고 얘한테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얘 P3, 이 C2, C3, C4, C4, 그러니까 C2는 아니고 C2. C2는 P2의 영향을 받고 C3는 P2, P3의 영향을 받아요. 그럼 얘는 P2 프라임 바뀌었기 때문에 이 값하고 이 값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평문을 암호화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똑같은 IV를 쓰더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똑같은 IV를 쓰지 않으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기까지도 달라져. 지금은 C와는 같죠. 똑같은 IV를 썼으면. 근데 C0도 다르면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이 맨 마지막 C5 프라임, 맨 마지막 값, CBC로 암호했을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암호문 블럭은 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뭐에 영향을 받아요? 얘는 이 5개에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원래 ECB에서는 C5면 뭐에만 영향받아요? P5에만 영향을 받죠. 근데 CBC 모드로 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 블럭이 모든 평문 블럭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얘는 뭘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돼요? 얘네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예요. 얘가 좀만 바뀌어도 C5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나중에는 뭘로 쓰냐 하면은 맥 값으로 써요. 맥은 뭐예요? 해시 함수인데 메시지와 키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죠. 얘는 뭘 이용해서 계산했어요? 메시지와 키를 이용해서 계산했죠. 그리고 결과값이 한 블럭으로 조그마한 블럭 하나 값으로 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블럭을 맥 값으로 사용하는 걸 우리가 CBC 맥이라 그래요. CBC 맥. 그거는 이제 다음 장에 가서 또 설명드릴 건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전달돼야 되는데 공격자가 C2를 조작했어요. 그럼 C2를 조작하면은 이 평문들은 어떻게 복호화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P2 프라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P2 프라임부터. 그럼 P2 프라임은 원래는 C2를 이용해서 복호해야 되는데 C2 프라임을 이용해서 복호하고 있어요. 그럼 C2 프라임을 복호하면은 어떤 값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랜덤한 값이 나올 거예요. 그 랜덤한 값을 C1과 XOR 해가지고 얘를 계산하니까 얘는 어떤 값이 나올지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그 다음에 P3 프라임을 봅시다. 다음 거를 보면은 얘는 C3를 복호해요. C3. 근데 C3는 원래 뭘 암호한 거예요? P3와 C2를 XOR해서 암호한 거죠. 그리고 얘를 복호하기 위해서 원래는 C2로 XOR 해야 되는데 C2 프라임으로 XOR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어떤 값이 예측이 돼요? 안 돼요?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돼요. 왜? 예를 들어 봅시다. C2 프라임을 내가 한 비트만 바꿨어요. 나머지는 동일하고 한 비트만 차이를 줬어요. C2와 C2 프라임은 차이가 한 비트만 차이 나요. 그러면 얘는 차이 나는 그 값을 복호했으니까 뭐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C2와 C2 프라임을 XOR 했는데 뭐만 다른 거야? C2와 C2 프라임은 그 한 비트만 다른 거죠. 한 비트만. 나머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 값은
P3와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를까? 똑같은 값을 XOR하면 0이 되죠. 그리고 0과 걔를 XOR하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C2를 하면 얘가 0이 되고 0을 P3라 XOR하니까 P3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C2 프라임과 C2는 한 비트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아. 그러면 나오는 결과는 뭐만 다르냐면은 그 위치에 있는 비트만 바뀐 거예요. 토글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즉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CBC 모드에서 내가 한 블럭을 해코지했다. 그러면 그 블럭은 완전히 깨져요.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블럭은 내가 필요한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내가 특정한 비트를 바꾸면 그 비트만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P2는 랜덤한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00원이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C2 프라임을 조작해가지고 얘를 1,000원, 10,000원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100이라는 거 평문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얘는 해코지해도 랜덤한 값이니까 그렇게 랜덤 값이 왔다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가 조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CBC 모드는 NM 특성을 만족 못한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특정한 암호문을 조작하게 되면은 그 블록은 완전히 깨지지만 그 다음 블록에 있는 평문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는 요소이고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그렇고 그 다음부터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원래대로 다 풀리죠. 얘를 해코지하면은 얘는 두 블록에만 영향을 주고 그 뒤로는 영향을 못 줘요. 다 정상적으로 풀려요. 그래서 셀프 리커버링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 깨지더라도 걔가 계속 영향을 미치지 않고 두 블록에만 영향을 주고 나머지는 온전하게 풀리게끔 해줍니다. 요건 넘어가고. 그러면 추가적인 보안 문제를 좀 살펴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두 개의 암호문이 똑같은 키로 암호화된 CBC로 암호화된 암호문들이 있을 때 얘네들 갖고 뭐 여러 가지 조합해서 새로운 암호문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CBC 모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두 할 수 있어요. ECB 모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는데 재미랄기보단 한번 그 특징을 보면은 요렇게 붙이면 어디만 깨지냐면은 요 위치만 깨져요. 나머지는 또 정상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조합을 해서 이렇게 붙였을 때 붙인 위치만 깨지고 나머지는 또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게 있는데 우리가 CBC로 암호화를 했어요. CBC로 암호화했는데 우연히 나온 암호문을 봤더니 CI와 CJ가 같았어요. CI와 CJ가 같아요. 우연히 같은 거예요. 그럼 CI는 요거죠. CBC 모드에서는. CJ는 PJ, CJ-1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았다는 건 뭐가 같았다는 거예요? 얘가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돼? 이 두 개가 같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pi ci-1과 pj cj-1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면 c-1과 cj-1을 XOR 하면은 뭘 얻어요? pi와 pj를 XOR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평문을 XOR한 값을 얻으면 이 평문들을 유추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pi에 대한 정보를 알면 pj를 또 구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평문을 XOR한 값은 별로 정보가 숨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연히 만약에 얘들이 일치됐다면은 요걸 통해서 요걸 얻을 수 있으니까 얘도 심각한 보안 문제인데 이 두 개가 우연히 일치될 확률은 매우 낮죠. 128비트 두 개의 데이터가 우연히 같아질 확률은 무시해도 되는 정도입니다. 한 가지만 보고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거 자바 암호 라이브러리인데 ECB 모드로 메시지를 한번 암호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쓰고 싶으면 이제 그 알고리즘에 사용할 키를 확보해야 되겠고, 키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 함수들이 구현되어 있는 객체를 또 하나 얻어야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키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 알고리즘마다 그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들을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제너레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이퍼라고 해서 요 사이퍼 객체가 그 암호화 복호 함수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get instance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ES 알고리즘 쓸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암호화 모드예요. 어떤 모드를 쓰겠다? ECB 모드로 쓰겠다. 그 다음에 요게 패딩은 PKS5 패딩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팩토리 함수에 넣어주면은 저것대로 해주는 객체를 만들어서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do final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밑에 어떻게 돼 있냐? 아이씨, 됐구나. 첫 번째는 요 문자열을 암호합니다. 문자열을 암호하는데 데이터의 그 암호 알고리즘의 그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바이트 배열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바이트 배열로. 그래서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로 바꿔서 이제 여기다가 바이트 배열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이퍼 이닛 해가지고 인크립트 모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암호하겠다라고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구나. 밑에 보면은 디크립트 모드라고 해가지고 do final 하면은 요번에는 암호하는 게 아니라 복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어지는 게 키를 주는 거예요. 키. 내가 암호하겠다 키. 그 다음에 세팅을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do final 같은 함수를 불러서 암호하고 복호를 하면 돼요. 그러면 뒤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키가 있고 평문이 있고 그 This is a secret message라는 평문이 바이트 배열로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를 암호화했더니 암호문은 16바이트가 이제 이 블럭 크기니까 두 개의 블럭, 그러니까 요만큼이 채우기가 된 거죠. 6바이트가 채워져 가지고 이렇게 암호화된 거고, 얘를 다시 풀면 이렇게 나와서 걔를 그 바이트 배열을 다시 문자열로 바꾸면은 이런 메시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요 두 번째 것만 해보면 요번에는 그 문자열을 암호하는 게 아니라 요런 평문을 요렇게 놨다고 가정했어요. 근데 이 평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세 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 둘,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평문 블록과 세 번째 평문 블록이 내용이 같아요. 평문의 내용이 P1과 P3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평문이 세 블록이죠. 근데 암호했더니 몇 개가 나왔어? 네 블록이죠? 이 왜 네 블록이에요? 한 블록이 통으로 뭐 된 거야? 채우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암호문 값의 첫 번째 블록과 세 번째 블록 값이 어때요? 같죠? 우리가 봤던 22 모드의 문제점. P1과 P3가 같으면 각각 독립적으로 암호하니까 C1과 C3가 같아졌어요. 이게 ECB 모드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CBC 모드로 한번 해보면은 저 문제점이 안 나타나죠.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보여드릴게요.